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땅은 역설적이게도 신성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이지 작고 척박한 땅입니다. 중동의 서쪽 끝, 지중해와 맞닿은 폭 10여 킬로미터 남짓의 좁은 회랑,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먼지와 돌산이 가득한 이 건조한 땅 조각 하나 때문에 인류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성지라고 부르지만 지정학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종교가 달라서 혹은 신의 계시가 얽혀 있어서 이토록 오랜 전쟁이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땅의 옛 이름은 레반트입니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세 대륙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려면 반드시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제국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이 길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않고 세상을 제패하려는 모든 제국에게 이 작은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전략적 급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이 원래부터 신성했기 때문에 제국들이 탐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모든 교역로와 군사로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심장부였기 때문에 수많은 문명과 사상이 이곳으로 밀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종교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전차 부대, 바빌론의 기병대, 로마의 군단병들이 차례로 이 땅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강대국들이 제국의 명운을 걸고 충돌하는 거대한 사거리 한가운데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끔찍한 파괴와 학살을 일상처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구원해줄 절대적인 신과 메시아를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야욕과 지정학적 이익이 먼저 있었고 그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결과물로 성지라는 이름이 태어난 것입니다. 제국들은 이 교차로를 장악하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 잔인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작은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거대한 제국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지켜줄 유일하고 강력한 신과 계약을 맺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앙을 방패 삼아 민족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벼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유대 민족의 기원입니다. 가장 위험한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존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대륙의 심장부라는 이 잔인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그들은 누구보다 강인한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위치 때문에 그들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서기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절대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모든 길을 지배했고 그들의 군단 앞에서는 어떤 민족도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심기를 끊임없이 거스르는 작고 유별난 식민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믿었고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숭배하며 그 동상에 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일신만을 섬겼으며 황제의 동상을 거룩한 성전에 세우라는 로마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제국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만하고 위험한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켜켜이 쌓이던 분노는 서기 66년 거대한 무장봉기로 폭발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제국의 억압에 맞서 결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로마는 이 작고 독특한 민족의 반항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당대 최고의 장군들과 정예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길고 끔찍한 포위전이 이어졌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도 항복을 거부하던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마침내 처참하게 함락되고 맙니다. 로마 군단은 유대 민족의 정신적 심장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여 찬란하게 빛나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남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마를 맞대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던 그 거대한 성전의 서쪽 외곽 벽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건축물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땅에서 뿌리 뽑혀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끔찍한 디아스포라, 즉 대방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흔히들 유대인이 나라를 잃고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약소국이라서 혹은 나약하거나 겁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초강대국 로마를 상대로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타협할 줄 몰랐던 지독한 신념의 대가였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후 로마는 이 땅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처형당했고 로마 황제는 이 지역의 이름마저 유대의 철천지원수였던 해양민족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수많은 피를 부르게 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낙인은 그들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길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흑사병 같은 끔찍한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어 사회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중세 사회의 번듯한 직업 조합인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이나 상업 같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죄악시하고 천시하던 일들만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천대받던 직업들이 훗날 르네상스와 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며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랑의 시기 동안 그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짙은 공포와 멸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중동의 차가운 거리를 떠돌며 핍박받던 그들은 머지않아 잊혀진 민족으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고대 민족들이 그랬듯 새로운 지배자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녹아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역사의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2000년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긴 시간 동안 뿔뿔이 흩어진 채로도 하나로 묶어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끈은 다름 아닌 그들의 경전인 토라와 매년 6월절 식탁에서 수백 세대 동안 반복해온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짧은 한 문장은 2000년의 끔찍한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든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저 막연하고 종교적인 염원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럽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아 유럽의 예술과 과학, 그리고 경제 발전에 깊이 이바지했습니다. 스스로를 이방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제국의 시민이자 유럽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문명의 거죽 아래 유럽 사회의 밑바닥에 깊게 흐르던 증오와 배척의 뿌리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끈질겼습니다. 19세기 말 동유럽과 러시아 제국 전역에서 포그롬이라 불리는 끔찍하고 조직적인 유대인 대학살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거나 정치적 위기가 닥쳐 대중의 불만이 고조될 때마다 제국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가장 손쉬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늘 유대인들의 차지였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고 무고한 노인과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유와 평등, 박애의 요람이라 불리며 가장 진보적인 사회로 여겨지던 프랑스에서조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가에 충성하던 무고한 유대인 장교에게 반역과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운 드레스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유럽 사회에 내재된 끔찍한 반유대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이 모든 광기와 야만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기사를 쓰던 한 젊고 지적인 유대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르 헤르돈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시린 절망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훌륭한 시민이 되려 노력하고 사회에 헌신한다 해도 유럽은 결코 그들을 온전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중대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의 철학적 기초가 된 시오니즘, 즉 유대인 민족국가 건설 운동이 유대교의 극단적인 종교적 맹신이나 광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초기 시오니즘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생존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의 창시자인 헤르닌 본인조차도 엄격한 종교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유럽 문화에 깊이 동화된 매우 세속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땅인 시온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수의 광기 어린 분노가 폭발하면 짐승처럼 도살당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 그 압도적이고 처절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쥐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요새, 즉 주권 국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오니즘은 단순한 종교적 열망의 결과물이 아니라 유럽의 잔혹한 반유대주의가 스스로 잉태하고 만들어낸 필사적인 자위권의 발로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지구상 어딘가에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뿐이라는 확신이 퍼져나가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모았고 거대한 정치 조직을 만들었으며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동을 정당화하고 전 세계의 동정을 얻기 위해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땅 없는 민족에게 민족 없는 땅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령처럼 떠돌던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뼈가 묻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 구호는 가슴을 뛰게 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꾸렸고 마침내 수백 세대를 이어온 오랜 기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이고 절박한 귀환의 슬로건 이면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잔인한 모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향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은 결코 텅 비어있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년,
수십 세대에 걸쳐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일구며 평화롭게 살아온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 그들의 집과 올리브밭,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인 없는 땅이라 굳게 믿으며 짐을 꾸리던 그 시각, 그들이 향하던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9세기 말, 이 지역은 거대한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흔히 유럽의 병자라 불리며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역시 그 거대한 제국의 여러 변방지방 중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멀리서 보면 그저 모래바람만 날리는 황량한 사막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대면 그곳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그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옥한 해안 평야에서 오렌지를 재배했고 척박한 언덕에서는 끈질기게 올리브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야파, 하이파 같은 도시들에는 활기찬 시장이 들어서 있었고 학자와 상인, 수공업자들이 북적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 구조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유대인 이주 운동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환상 하나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그곳은 문명이 닿지 않은 미개한 유목민들의 텅 빈 땅이라는 선전은 완벽한 착각이거나 매우 의도적인 외면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결코 이리저리 떠도는 이름 없는 방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같은 모스크와 교회에서 기도를 올리며 자신들만의 끈끈한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유럽식 복장을 한 유대인 이주민들이 하나둘씩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이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현지 아랍인들은 이 새로운 이웃들을 크게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거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유대인 단체들이 점차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부재지주들에게서 땅의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넘어가자 대대로 그 땅을 소작하며 살아왔던 아랍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고향에서 매몰차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합법적인 돈의 논리, 그리고 등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기획에 의해 조금씩 잠식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숨막히는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분명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아버지가 뼈를 묻고 자식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낯선 이들이 수천 년 전에 신성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역사적 기억, 두 개의 절대적인 생존에 대한 갈망이 이 좁고 척박한 땅 위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몹시 불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어쩌면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협상의 과정을 통해 혹은 현지인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어떻게든 폭력을 피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서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목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혹한 역사는 그들에게 평화롭게 공존할 시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벌어지는 두 민족의 위태로운 마찰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으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교활하고 막강했던 한 거대 제국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이 울리며
전 세계가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는 멀리 떨어져 있던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도 어김없이 밀어닥쳤습니다.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서 영국과 프랑스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과 방대한 식민지를 자랑하던 대영 제국에게 오스만 제국의 참전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잃는다는 것은 아시아 식민지로 향하는 지름길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대영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은 중동에서 오스만 제국의 힘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기발하고도 교활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랍의 지도자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영국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아랍인들이 무기를 들고 오스만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준다면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 거대한 아랍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갈망해왔던 아랍인들에게 이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굳은 약속을 믿고 사막을 가로지르며 피 흘려 싸웠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널리 알려진 아랍 반란이 바로 이 얄팍한 약속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의 혓바닥은 두 개였습니다. 아랍인들이 사막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영국의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는 프랑스의 조르주 피코와 밀실에 마주 앉아 중동의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를 대고 선을 그으며 전쟁이 끝나면 중동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은밀하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악명 높은 사이크스 피코 협정입니다. 아랍인들에게 약속했던 독립국가는 애초에 영국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아랍의 피를 값싸게 이용했을 뿐입니다. 영국의 기만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막대한 자금과 미국의 참전이 절실해지자 영국은 강력한 금융망과 정치적 영향력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유대인 유력자에게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훗날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벨푸어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언에 환호하며 막대한 자금을 영국의 전쟁 비용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씁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아랍인의 독립을 염원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시오니즘을 진심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에즈 운하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국 프랑스를 견제하며 어떻게든 이 끔찍한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완전히 모순되는 세 가지 약속을 남발했을 뿐입니다. 하나의 작은 땅을 두고 한쪽에는 나라를 돌려주겠다 약속하고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영국은 약속대로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장의 부도수표를 동시에 쥐게 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는 배신감과 적대감이 무섭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뿌린 기만과 탐욕의 씨앗은 이미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학살극이 이 증오의 씨앗에 뜨거운 피를 들이부으며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키워내게 됩니다. 1930년대 유럽 대륙의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의 광기 어린 독재자가 권력을 쥐면서 2000년을 이어온 유대인들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절멸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라 부르는 이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의 비극이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의 남녀노소가 가스실에서 벌레처럼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력과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 한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 했던 철저하게 계산되고 차가운 산업적 제노사이드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지옥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학살극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훨씬 더 잔인하고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짐승처럼 유대인들을 사냥하고 있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문명 국가들은 그들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학살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친 유대인 난민선들이 미국과 영국, 쿠바의 항구를 두드렸지만 그들은 차갑게 입항을 거부당하고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유럽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외면의 경험은 홀로코스트의 사료, 그 자체만큼이나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정신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 민족의 심리적 기저에는 극적인 인식의 뒤집힘이 일어납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과 자신들을 외면한 텅 빈 국제사회의 차가운 눈빛은 생존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타협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혹하게 깨달았습니다. 문명화된 사회의 도덕, 국제법, 인권, 타인의 선이나 얄팍한 동정심 따위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자신들의 목숨을 단 1초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내 손에 들린 차가운 총구,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국경선, 즉 주권 국가만이 두 번째 홀로코스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패라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이제 낭만적인 민족의 귀환 운동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물러설 곳 없는 가장 처절하고 폭력적인 생존 본능으로 변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끝나고 죽음의 수용소가 품고 있던 끔찍한 참상이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자 서구 세계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방관자로서 수백만 명의 죽음을 묵인했다는 도덕적 부채감이 서구의 정치인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 난민들은 학살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유럽 땅을 미련 없이 떠나 유일한 희망인 팔레스타인을 향해 목숨을 건 대규모 밀항에 나섰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던 영국은 아랍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군함을 동원하여 이들의 입국을 무력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에게 영국의 대포와 총칼은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진 팔을 치켜들고 맨몸으로 저항하며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비극을 생생하게 전시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들은 마침내 국제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돌려놓는데 성공합니다. 유럽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뼈아픈 죄책감은 유대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거대한 동정표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자신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기꺼이 국가를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이고 거대한 도덕적 보상의 대가를 피눈물로 치러야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전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끔찍한 상흔과 영국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운명은 갓 태어난 국제연합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1904, 17년 국제연합은 이 피 끓는 땅을 두 개로 쪼개는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각각의 국가를 세워주고 성지 예루살렘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학살의 공포에 떨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분할안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척박한 사막 땅이라도 감지덕지하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아랍인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죗값을 왜 자신들의 고향 땅을 절반이나 떼어주며 치러야 하는지, 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력이자 거대한 도둑질이었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분할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이 좁은 땅은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 군대가 팔레스타인에서 서둘러 철수하는 바로 그날, 텔아비브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2000년의 방랑이 끝나는 순간이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환호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사방에서 전투기의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자마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신생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일제히 국경을 넘고 군대를 몰아쳐왔습니다. 인구도, 무기도, 군사훈련도 턱없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지도 위에서 며칠 만에 지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스실의 공포를 기억하고 바다로 밀려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팔에 총을 쥐어주며 전선으로 내몰았고, 기적적으로 아랍연합군의 공세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엔이 정해준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얄꽌고 잔인한 양면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민족의 2000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승리의 날은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한 민족에게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과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마을이 통째로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총칼을 피해 살림살이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끔찍한 대탈출과 상실의 역사를 대재앙이라는 뜻의 아랍어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1948년 그날 허겁지겁 집을 떠나며 챙겨온 녹슨 집 열쇠를 목에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작고 척박한 땅은 두 개의 거대하고 절박한 민족적 꿈을 동시에 품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누군가의 찬란한 국가 탄생은 누군가의 비참한 국가 상실을 딛고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피비린 내나는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첫날을 살아남았고, 마침내 지도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굵게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거대한 적의 바다에 둘러싸인 고립된 요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건국 직후의 지도를 펼쳐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끔찍한 지정학적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국토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이 불과 15k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적의 전차 부대가 국경을 넘어 전속력으로 달리면 단 몇 시간 만에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곧바로 지중해 바다로 밀려나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전략적 중심이 완전히 결여된 위태로운 영토였습니다. 물러서서 방어선을 구축할 뒷공간이 전혀 없다는 이 치명적인 지리적 결함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결합하여 이스라엘만의 독특하고
극단적인 군사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 땅 위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그리고 적이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린다는 선제 타격과 예방 전쟁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보 강박증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1967년에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엄청난 병력을 집결시키며 라디오를 통해 유대인들을 바다에 쓸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던 순간, 이스라엘은 적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믿을 수 없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전투기들을 모조리 띄워 이집트 공군 기지를 기습 폭격하여 지상에 있는 적의 전투기들을 이륙도 하기 전에 완벽하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 군대는 거침없이 진격했고 단 6일 만에 주변 아랍 국가들의 정규군을 괴멸시키며 시나이반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골란 고원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새롭게 점령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인지적 부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6.1 전쟁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외부 세계의 눈에 이스라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적의 군사 기계이자 중동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갑옷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극도의 생존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셈법은 너무나도 서늘하고 명확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전쟁에서 100번을 져도 그들의 나라와 영토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만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민족의 절멸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이 지독한 벼랑 끝의 심리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도적이고 잔인한 무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1973년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명절인 속죄일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제4차 중동전쟁은 이들의 공포가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키프루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서 초기 방어선이 무참히 뚫리고 국가 멸망의 문턱까지 갔던 끔찍한 경험은 이스라엘 사회를 더욱 깊은 안보의 마슈로 밀어넣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이 전쟁에서도 결국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규군끼리 맞붙는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에서는 자신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무력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불러들이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주변의 적들이 마침내 정규군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싸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막을 수 없고 천하무적의 전투기로도 이길 수 없는 훨씬 더 끔찍하고 질긴 그림자 속의 전쟁이었습니다. 정규군이 맞붙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짙은 절망감은 아랍 세계,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저항을 강요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가 오가는 사막의 대규모 전선은 사라졌고 그 대신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좁고 먼지 나는 골목길이 새로운 피해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거대한 영토를 얻었지만 그 땅 위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약소국,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타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통제하는 거대한 점령군이자 무자비한 지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만들어낸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완벽한 안보를 위해 차지한 영토가 오히려 국가의 심장부에 설치된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 억눌렸던 분노는 마침내 인티파다라는 이름의 거대한 민중 봉기로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장갑차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나라를 잃고 미래라는 단어조차 빼앗긴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길바닥에 돌멩이를 주워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대칭적인 충돌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안겼고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도 지울 수 없는 깊은 도덕적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더 깊은 무력감이 찾아오자 저항의 방식은 더욱 극단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 지도부의 외교적 협상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하마스와 같은 무장정파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폭탄을 두르고 버스와 식당으로 뛰어드는 참혹한 자살 테러를 감행하거나 빽빽한 민가에 숨어 조잡한 로켓을 이스라엘의 민간 도시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은 정규전보다 훨씬 잔인하고 피가 말랐습니다. 적군은 군복을 입지 않았고 등교하는 어린아이들과 시장을 걷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 유령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라 할지라도 민간인들 틈에 숨어든 절망감, 그 자체를 폭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러의 공포에 질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점령지를 따라 거대한 콘크리트 분리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잿빛 장벽은 자살 폭탄, 테러를 막아내는 물리적인 방패가 되었지만 동시에 두 민족 사이의 소통을 영원히 단절시키고 서로를 향한 악마 화만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증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은 점령지인 서안지구 깊숙한 곳까지 유대인 정착촌을 야금야금, 그러나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군데군데 뚫린 치즈처럼 무참히 조각났고 그들의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꿈은 장벽 너머의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돔을 개발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 발의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첨단 기술로도 이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뼛속 깊은 분노와 절망을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 억압과 통제가 강해질수록 팔레스타인의 다음 세대는 더 짙은 증오를 품고 자라났고 그 증오는 다시 이스라엘의 더 가혹한 보복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무력의 우위가 결코 진정한 평화와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두 민족 모두가 뼈저리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가 발생하고 피해 탄압이 이어지며 다시 맹목적인 복수가 뒤따르는 숨, 막히는 폭력의 삿바퀴. 이 잔혹한 피해 나선형 계단 위에서 두 민족은 어느새 자신들의 역사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에 함께 갇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고대의 흙먼지 날리는 교차로에서 시작해 최첨단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오늘날의 비극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국들의 군화 밑에서 짓밟히던 작은 유목민족은 살아남기 위해 유일신을 만들어냈고 로마에 맞서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끔찍한 디아스포라를 겪었습니다. 유럽의 잔혹한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라는 지옥을 뚫고 돌아온 그들은 마침내 기적처럼 국가를 세웠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대대로 그 땅을 일구며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핏빛 눈물과 끔찍한 대재앙, 나크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기만적인 제국주의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에서
두 민족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유혈극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날 이 좁은 땅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단순히 두 민족 간의 뿌리 깊은 종교 갈등이나 해묵은 원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넓게 펼쳐보면 이 피비린내 나는 국지전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냉전 시대부터 중동의 패권을 쥐기 위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르짖으며 무장단체들의 뒤를 봐주는 이란과 주변 국가들. 성지라는 이름의 이 작은 무대는 사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대리전을 치르는 잔혹한 체스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3000년 동안 전쟁이 반복되는 가장 섬뜩하고도 역설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흔히들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너무나도 깊이 패인 증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하게 차가운 눈으로 들여다본 진실은 다릅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쟁과 갈등이 양측의 정치 권력자들과 강대국들의 생존 이익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강경파 정치인들과 팔레스타인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을 핑계로 내부의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실패를 덮을 수 없고 공포를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타협을 말하는 온건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암살당하고 피를 요구하는 극단주의자들만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기형적인 구조. 그들은 겉으로는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지만 실제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으며 끝없는 폭력의 쳇바퀴를 함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두 국가 해법,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의 독립된 국가를 세워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계획은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버린 정착촌과 피해 복수국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지독한 제로섬의 팀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피로 물든 예루살렘의 낡은 성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젠가 이 두 민족은 3000년이라는 길고 잔혹한 역사의 무게를 기꺼이 내려놓고 과거의 복수 대신 미래의 공존을 선택하는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좁고 메마른 땅은 신이 태어난 바로 그곳에서 정작 신에게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은 채 영원히 멈추지 않는 피의 재단을 쌓아 올려야만 하는 비극의 요람으로 남게 될까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을 찾아내야만 하는 인류의 가장 아프고 시린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지라는 이름의 저주받은 땅 위에서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